이번 영상은 기출문제 시리즈의 두 번째 영상으로 임상심리사 2급 시험이 처음 실시된 2003년부터 2024년까지 약 20년간 5번에서 6번 출제된 문제들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초기 면담에서 행동관찰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 4개 또는 5개를 쓰라는 문제입니다. 행동관찰 요소들은 첫째, 외모와 용모. 둘째, 말과 표현 언어. 셋째, 신체 동작 행동. 넷째, 면담 태도. 다섯째, 인지기능 반응. 여섯째, 정서 상태 반응 기능. 일곱째, 사고 내용과 이해 능력 통찰. 여덟째, 의사소통 능력. 내담자와 초기 면담을 한다고 상상하면서 어떤 점을 우리가 살펴보는지를 떠올려 보면 될 것입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종합심리검사보고서 또는 상담 사례보고서 등에 포함되는 행동관찰 부분에 대한 예시입니다.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는 초기 상담에서 내담자와 흔히 일어나는 대화의 내용을 주고 상담자의 적절한 반응을 쓰고 근거를 적으라는 문제입니다. 선생님, 솔직히 저는 확신이 안 섭니다. 상담을 받으면 과연 좋아질까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 다행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오해는 마세요. 선생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막 불안해요. 좋아지지 않으면 어쩌죠? 이에 대한 적절한 상담자의 반응은 처음 상담을 받는 상황이라 얼마나 긴장되고 염려가 되시겠어요. 상담을 받고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마음이 불안한 것 같군요. 그러한 누구누구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처음 맞는 상황에서는 불편함과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누구누구님께서 현재 느끼는 자신의 감정과 겪고 있는 어려운 점을 상담에서 편하게 얘기하다 보면 좋아지실 것입니다. 저도 누구누구님이 겪는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돕기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적절한 상담자 반응의 근거는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내담자의 마음을 충분히 반영 및 공감해주고 이러한 감정이 상담 초기에 가질 수 있는 정상적인 감정임을 인지시키고 격려한다. 그 후 상담을 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다음은 상담 중 내담자가 침묵하는 경우의 이유나 의미를 3가지 또는 4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침묵의 의미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내담자가 상담자에 대한 적대감에서 오는 저항이나 불안이 있는 경우. 둘째, 내담자가 할 말이 바닥났거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헤매는 경우. 셋째, 내담자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에 관해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 넷째, 내담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는데도 말로 잘 표현하기 힘든 경우. 다섯째, 내담자가 자신의 말에 대한 상담자의 확인이나 해석을 기대하고 있는 경우. 여섯째,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 표현으로 인한 피로에서 회복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도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본인이 기억하기 쉬운 4가지 정도를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내담자 반응을 해석할 때의 주의사항을 5가지 쓰라는 것입니다. 상담에서 해석할 시의 주의사항은 첫째, 내담자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심스럽게 실행한다. 둘째, 내담자의 성격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 및 해석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없는 경우 해석을 삼가한다. 셋째, 상담 초기에는 감정의 반영, 중기에는 명료화와 직면, 후기에는 해석의 과정을 거쳐서 해석을 전개한다. 넷째, 즉각적 해석, 충고적 해석을 삼가며 모순을 지적하지 않는다. 다섯째, 가급적 내담자가 스스로 해석을 내리도록 인도한다. 다음은 상담 종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2가지 유형으로 출제되었는데 한 유형은 종결하기 위해 상담 관계를 마무리하면서 해야 할 일을 3가지 쓰라는 유형과 또 다른 유형은 종결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 5가지를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유형이 비슷하면서도 출제자에 따라 원하는 답이 다를 수도 있어 다소 혼동이 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유형인 종결하려고 상담 관계를 마무리하면서 해야 할 일 3가지는 첫째, 이별 감정 다루기. 상담 종결로 인한 내담자의 불안을 다루는 것입니다. 특히 의존적인 내담자의 경우는 이를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합니다. 종결 후에도 언제든지 다시 상담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 내담자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상담 성과에 대한 평가 및 문제 해결력 다지기. 설정했던 상담 목표 대비 상담 성과를 함께 평가하고 미해결된 부분에 대한 탐색 및 논의를 합니다. 또한 상담 성과가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필요한 방안을 구체화합니다. 셋째, 추후 상담에 대한 논의. 상담 효과를 종결 이후에 재평가하기 위해서 또한 종결 후 상담 효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후 상담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인 상담의 종결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 5가지는 첫째, 상담 성과에 대한 평가. 상담을 통해 가장 도움받은 것은 무엇인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문제들은 어떤 것인가? 둘째, 증상의 재발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 내담자가 스트레스나 환경적인 요인으로 악화될 시 증상이 재발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또한 스스로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상기시켜줍니다. 셋째, 종결 후 상담 효과 지속시키기. 상담을 통해 얻은 행동들을 삶에서 어떻게 유지시켜 나갈 것인가? 상담의 효과가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넷째, 이별의 감정 다루기. 이별은 상실이 아니라 다른 새로운 여정의 시작임을 얘기합니다. 다섯째, 의존성 문제 다루기. 상담 관계를 끝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에 대해 충분히 다룹니다. 여섯째, 다시 찾아올 수 있음을 알리기. 상담이 종결되더라도 상담자가 어떤 방식이든지 도움을 줄 의도가 있음을 내담자에게 알려주도록 합니다. 일곱째, 추후 상담 계획. 상담 효과를 종결 이후에 재평가하고 종결 후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문제는 경청에 대한 문제인데 복원된 문제의 유형이 연도별로 조금씩 달라 혼선이 있지만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내담자의 말을 경청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담자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태도 5가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안도 여러 가지가 가능할 수 있어 가능한 답을 모두 실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답은 일반적으로 상담 심리 교과서에 나오는 경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청의 구체적인 방법은 첫째, 내담자를 향해서 앉는다. 둘째, 개방적인 자세를 취한다. 셋째, 때때로 상대방을 향해 몸을 기울여 앉는다. 넷째, 시선을 통한 접촉을 적절히 한다. 다섯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적절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단순한 음성 반응을 한다. 여섯째, 내담자의 말을 끊지 않고 충분히 말할 시간을 준다. 일곱째, 관심 어린 질문이나 재진술 등을 한다. 여덟째, 개방적 질문으로 하고 불필요한 질문을 삼간다. 이 중에서 5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답안은 이건이 얘기한 관심을 기울이는 방법 또는 태도입니다. 2024년에는 이건의 솔라에 대해 쓰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건이 얘기한 방법 솔라는 S는 스퀘어리로 정면으로 보고 O는 오픈으로 개방적 자세를 취하고 L은 린으로 내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E는 I로 적당하게 지속적으로 눈맞춤을 유지하고 R은 릴렉스드로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관계 형성을 하고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답안은 힐과 오브라이언이 얘기한 인커레이지입니다. 인커레이지는 각 알파벳이 의미하는 것을 한 단어로 묶은 내용입니다. 각 알파벳이 의미하는 것을 살펴보면 E는 아이 컨택, 즉 눈맞춤하기. N은 노드, 고개 끄덕임을 적당히 사용하기. C는 컬추럴 디퍼런스, 문화적인 차이를 인식하고 존중하기. O는 오픈, 개방적인 자세. U는 음으로, 등에 인정하는 언어 사용하기. R은 릴렉스, 몸을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A는 어보이드, 지나치게 웃거나 산만한 행동 피하기. G는 그래매티컬, 내담자의 문법에 맞추기. 내담자와 같은 언어 스타일을 사용함. E는 이어, 언어적, 비언어적 메시지를 주의하여 듣기. S는 스페이스, 적당한 공간 사용하기.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리 앉지 않음. 이 중 5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윤리 문제로 이중관계에 관한 질문이 자주 출제됩니다. 최근에는 다중관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만 이중관계의 의미와 피해야 하는 이유, 구체적인 예, 다루는 방법을 쓰라는 문제입니다. 다중관계란? 상담자, 내담자 간의 관계에서 전문적 관계 이외에 다른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중관계를 피해야 하는 이유는 다중관계는 심리 상담사의 객관성과 전문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를 피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예로는 상담자 내담자 관계인 동시에 상담자가 내담자의 친인척, 친구, 직장 상사 등의 관계인 경우, 상담자가 내담자의 상사이거나 지도교수 또는 평가를 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 경우, 상담자 내담자 관계 이외의 사적 관계, 경제적 거래 관계, 성적 관계를 갖는 경우, 이를 다루기 위한 방법으로는 상담 초기에 건강한 경계를 설정한다. 의도하지 않게 다중관계가 시작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중관계에 잠재적 문제가 나타날 때 슈퍼비전을 받도록 한다. 이중관계가 상담의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다른 상담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이번 문제는 로샤 검사와 관련하여 엑스너의 채점 방식에서 주요 채점 항목을 5가지를 기술하라는 문제입니다. 엑스너의 채점 방식에서 채점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반응 영역과 발달질입니다. 반응 영역은 수검자의 주된 반응이 어느 영역에 대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고, 발달질은 반응 영역에서 발달 수준은 어떠한가에 대한 것입니다. 즉, 수검자의 반응 영역 자체를 평가하는 동시에 그와 관련된 인지적 활동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반응 영역에 대한 평가는 전체 반응은 W, 흔한 부분 반응 또는 보통 부분 반응은 D, 드문 부분 반응 또는 이상 부분 반응은 DD, 공백 반응 또는 간격 반응은 S로 기호화합니다. 발달질에 대한 평가는 통합 반응은 플러스, 모호 통합 반응은 V/플러스, 보통 반응은 O, 모호 반응은 V로 기호화합니다. 둘째는 결정인입니다. 결정인은 반응하기 위해 잉크 반점의 어떤 부분이 사용되었는가 또는 반응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반점의 특징은 어떠한가라는 것을 기호화합니다. 수검자가 왜 그렇게 보았는지를 형태, 운동, 유채색, 무채색, 음영, 형태 차원, 쌍반응 및 반사반응 등 7가지 범주의 차원에서 평가합니다. 셋째는 형태질입니다. 형태질은 반응이 잉크 반점의 특징에 얼마나 부합하는가라는 것을 기호화합니다. 수검자가 사용한 반점 영역의 형태가 지각한 대상의 형태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우수 정교화는 플러스, 보통은 O, 드문은 U, 왜곡되는 마이너스로 기호화합니다. 넷째는 반응 내용 및 평범 반응입니다. 반응 내용은 수검자가 보고한 대상이 어떤 내용 범주에 드는가를 기호화합니다. 이 중에서 수검자들이 흔히 나타나는 반응인 경우 평범 반응으로 기호화합니다. 다섯째는 조직화 활동 점수입니다. 이는 수검자가 자극을 얼마나 인지적으로 조직화하였는가, 얼마나 조직화하려 노력하였는가에 대해 평가합니다. 여섯째, 특수 점수입니다. 특수 점수는 반응 내용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면에 대해서 기호화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본인에게 익숙한 5가지를 기억해서 내용을 기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로샤 검사를 채점한 샘플입니다. 참조하시어 암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자기 표현 훈련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도 2가지 유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자기 표현 훈련이 필요한 내담자의 특성을 연도별로 4가지, 5가지 또는 6가지를 쓰고 자기 표현 훈련을 통해서 내담자가 인식해야 할 사항을 2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이 유형은 2010년부터 4번 출제되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내담자의 행동 특성을 6가지, 훈련 과정에서의 유의사항을 2가지 쓰라는 문제였습니다. 2007년에 한 번 출제되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문제에 대한 답은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답이 도출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2007년에는 내담자의 행동 특성이라고 하였으나 2010년 이후 문제에서는 내담자의 특성이라고 하여 좀 더 넓은 의미로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담자의 특성을 2007년 문제처럼 행동 특성으로 해석하면 아래에 출처로 적어놓은 이장호 교수님과 이동기 교수님의 상담 심리학 교재에 내담자의 행동 특성과 내담자가 인식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행동 특성에 대해 기술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의 시선을 회피한다.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 지적하거나 언급하기를 두려워한다. 모임이나 회의에서 구석자리만을 찾는 습관이 있다. 자기를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만 있는다.
불만, 적개심 등의 표현을 주저한다. 지나치게 변명하고 사과하는 태도를 보인다. 지배적인 인물에 대해 전혀 반박하지 못한다.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대상에게 애정을 표시하지 못한다. 타인을 칭찬할 줄도 모르고 칭찬을 받을 줄도 모른다. 친구의 비합리적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내담자가 인식해야 할 사항은 첫째, 자신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가 있다. 둘째,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셋째, 타인으로부터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넷째,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 위의 항목 중에서 각각 6가지와 2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유형의 질문을 내담자의 행동 특성이 아니고 일반적인 내담자의 특성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답도 가능할 것입니다. 첫째, 자신이 옳고 상대방이 옳지 않다거나 또는 자신이 옳지 않고 상대방은 옳다고 단정한다. 둘째, 의사결정을 상대방에게 미루거나 자신이 결정을 내리더라도 상대방을 위해 선택한다. 셋째, 자신에 대한 자부심의 수준이 매우 낮다. 넷째,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 회피하거나 굴복하는 양상을 보인다. 다섯째, 상대방의 불만이나 불평을 야기하며 상대방이 방어적인 태도를 나타내기에 이른다. 여섯째, 설사 성공을 하더라도 그것이 운이나 상대방의 조력에 의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장호 교수님과 이동기 교수님의 책에 내담자의 행동 특성과 내담자가 인식해야 할 사항을 맥락적으로 이어서 기술하고 있어서 내담자의 행동 특성을 쓰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출제 의도에 더 가까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훈련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쓰라는 문제는 2007년 이후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이 질문에 관해서도 다양한 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의 여러 내용 중 2가지를 적으시면 될 것입니다. 첫째,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처음 시도하는 경우 쉬운 것부터 시작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셋째, 자신의 부적응 행동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행동 변화에 대한 의지를 공고히 한다. 넷째, 자기 표현에 의한 효과를 예상하며 스스로 동기를 부여한다. 다섯째, 자신의 좋은 점은 물론 상대방의 좋은 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심한다. 여섯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다음은 인터넷 중독을 벗어나는 방법을 4가지 또는 5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역시 다양한 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반적인 방법을 제시하면 첫째, 인터넷 사용 시간을 체크하고 시간 관리를 하게 한다. 둘째, 비생산적인 일에 왜 몰두하는지 욕구를 살펴본다. 셋째, 대리만족할 수 있는 활동을 개발하게 한다. 넷째, 가족과 친구 등 주변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다섯째, 컴퓨터를 거실로 옮기거나 집에서 치운다. 여섯째, 신체 활동 및 운동을 권장한다. 이 중에서 5가지 정도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정신질환자의 재활 개입 방법 또는 치료적 개입에 포함되는 구성 요소를 3가지 또는 4가지를 쓰고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재활 개입 방법에는 사회기술훈련 환자교육, 가족교육 및 치료, 직업재활, 지역사회 지지 서비스, 다양한 주거 프로그램이 대표적입니다. 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시간 나실 때 본 페이지의 상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다 나은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